안녕하세요. 기억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일요일 밤도 역시 피곤해집니다. 자, 오늘은 입시 방송에서 그 네 분의 또 저를 포함하여 네 명이 또 방송을 진행합니다. 제 옆엔 변함없이 훈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소개하는 타임? 갑자기 소개하는 거. 왜냐면 이제 그 패널 두 사람이 또 새로 나왔으니까 계속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각인시키려면은 네, 피터쌤, 팀쌤. 아, 예. 앞으로는 제가 오늘부터 제가 별명을 또 만들어 왔거든요. 뭘로 만들었어요 또? 아, 세바스티안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네 글자야. 예. 세바스찬으로. 예. 세바스찬이라고 해도 돼요? 세례명입니다. 예. 그럼 세바? 이럴 수가. 모두 다 두 글자를 줄여버릇하는 사람들이 이럴 있어요. 수가. 이럴 수가. 그 예상을 못했네요, 그거를. 세바쌤? 네, 세바쌤. 예, 세바쌤. 이럴 수가. 쌤, 피터쌤. 예, 예상치 못한 전개로. 네, 저도 아무래도 저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이름 다음 주에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짓고 다음 주에?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갖고 왔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나도 뭔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 드렸던 대로 신설되어지는 공대들, 인기 공대들에 대해서 탐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입시에서 차지하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여름은 더우니까 좋은 얘기만 좀 청취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긍정적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고2, 고3 학부모님들은 좀 슬슬 짜증이 밀려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 자체가 고2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래도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고2 선배들이 뭐라고 하면은 다 참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고2, 고3이 좀 입시적인 형태가 좀 어려워지면은 그에 반해서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고1, 현 고1, 그 다음에 현 중3서부터는 좀 입시가 수월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공대에 대해서 신설공대인데 가장 인기 있고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심쌤이 먼저 그럼 발표를 하시죠. 세바쌤. 아이고.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요. 쌤을 빼고 그냥 세바스찬이 설명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세바쌤이 낫잖아요. 편한 대로 부르면 그러게요. 모든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의도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또 삶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 그 대학 입시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갑자기 사실은 정치적 얘기는 좀 민감하니까 빼더라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라는 게. 물론 지금의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전에 입시계에서도 이 반도체라는 게 삼성과 기타 대기업 주도로 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한다 하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절반의 진실입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1위인 건 맞아요. 어디에서? DRAM 반도체에서. 이런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 불러요. 주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종류의 반도체가 있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면요. 시스템 반도체는 계산하고 회로를 돌리고 하는 일종의 진짜 뇌와 같은 역할. 뇌에서 어떤 이제 연산 기능과 집행 기능.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데? 네. 되게 쉽게 얘기하자면요. 더 비싸겠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DRAM 반도체를 하나 팔 때, 그 메모리 반도체 하나 팔면요,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인텔에서 원래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DRAM 쪽을 접고 여기에 올인한 겁니다. 메모리 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려는 게, DRAM을 이제 우리가 기술력으로 먹었으니까, 메모리 쪽도 한번 해보자. 비메모리 쪽, 메모리 쪽. 메모리 쪽이요.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이죠. 그렇죠. 그래 시스템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이걸 만드는 데는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는요, 그냥 되게 세밀한 공정, 그걸 극도로 추구해가지고 현재 삼성이 경쟁력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요, 설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계 능력 자체가. 그래서 누가 필요하겠어요? 인재가 필요하겠죠.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구나. 근데 인재가 필요하면 역시 대학에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침 정부의 산업자원부의 이제 공약과 맞물려 가지고 반도체 학과가 슬슬 얘기가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4개 학교가 주로 물망에 올랐었어요. 사실 이미 2006년부터 삼성에서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원수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산업통상부에서 낸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이라는 간단한 이제 수치 자료를 들고 있거든요. 목표를 보면요.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 인력 17,000명을 양성하겠대요. 그 중에 학부를 3,400명. 뭐 그따 석박사도 있고 실무 교육도 있지만 학부 3,400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탁교 이제 학과라는 형식으로 취업을 즉 보장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 연세대랑 만들기로 했어요. 규모는 50명. 현재 나온 안으로 50명입니다. 서울대에서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대 자체의 어떤 이제 좀 복잡한 사정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서울대는 대신 유사한 반도체 트랙을 만들겠다고 과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뭔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학과에서 신설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논란거리가 처음부터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래도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지 어떤 특정 기업의 이윤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단이 돼서 되겠느냐. 뭐 주로 타대에서 타대학에서? 타 단과대에서요. 타 단과대에서. 네, 타 단대에서요. 공대에다 그런 거 줄 수 없다. 그렇죠. 가뜩이나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총장 선거 같은 거 할 때 항상 공대표가 맞아요. 많아가지고. 공대표가 너무 많아. 사실은 뭐 S모 총장 빼고는 항상 이제 공대 쪽에서 쭉 이제 나왔으니까. 뭐 S모 총장일 것도 없죠. 뭐 아는 분 아니에요? 그쵸. 예. 참 여기서 말해도 되나 싶은데 네, 뭐 성낙인 총장, 예. 전 총장님이죠. 예. 참 그분이 전략을 잘 짜긴 했어요. 어떻게든 공대표 일부를 포섭해가지고 그 역전극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뭐 기타 중간에 뭔가 약간 좀 의문스러운 구석도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은 지금 정치 방송이 아니라 예. 네, 입시 방송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에서 현재 나서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또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이 딸린다는 거거든요. 인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물론 불리한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뭐가 시작할 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정부에서 잠깐 반짝하는 걸 수도 있다. 이 정부 바뀌면 또 어때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데 기업의 이익과도 관련돼 있고 심지어 더 크게 보면 국익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건 결론적으로 그 연세대 50명. 네. 그렇죠. 고대는 몇 명이죠? 고대는 아직까지 확실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그 삼성과 함께.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위탁 업체인 거고 고대가 SK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대는 기존의 삼성.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아마 산자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아마 기업의 위탁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비 보조라든가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인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추세에서 이 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 형식은 아니지만 융합 형태로 반도체에 관련된 그 학과를 아마 한 3학년서부터 좀 하겠다 이런 느낌이겠죠. 3학년부터인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애초에는 학부로 뽑고 그렇죠? 학부로 뽑고 네네. 융합 과정으로 해가지고 아마 학생들을 학부서부터 이렇게 기른다라고 하면은 아마 3학년 때 보통 자율전공학부가 학과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더 이제 사안이 좀 무르익은 다음에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연구대가 같아요. 하기 때문에 처음엔 실은 저 안 하겠지만 곧 해요. 그렇죠,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트렌드적인 흐름 속에서. 문제는 뭐 산업적인 부분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학생들의 선호도를 놓고 보았을 때 상당한 선호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피터쌤, 기본적으로 아마 정시나 이런 내용도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성대 반도체 학과가 높았죠? 네, 높죠. 예, 굉장히 높은 어떤 학과로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데. 예, 뭐 높은 이유가 뭐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 건가? 등록금도 당연히 없고. 반도체는 예. 뭐 취업 문제죠. 특히 기본적으로 예. 또 등록 관련은 뭐 그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고 당연히 삼성전자 뭐 가장 인기 있는 뭐 대기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90% 정도가 아마 취업이.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 90% 취업이라는 거는 10%는 돈내 가나?
딴 데 가는 거죠. 더 좋은 군대 갈 거예요. 네, 군대. 네. 군대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취업이라고 봐야죠. 취업률이 90%라는 거는 사실상 본인의 자의가 있다면 취업이 된다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자의로 삼성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보장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의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우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죠. 네. 삼성전자조차 갈까 말까 그럴 수 있는 학생들도 나올 수 네. 있죠. 우선 학생들. 그렇죠. 나는 그럼 SK로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중국으로? 있겠죠. 이제 네. 돈 어느 정도 뱉어내고 가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그렇게 네. 되면 뭐 돈만 많다면 뭐 그렇죠.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예요. 이 문제는 남 얘기지.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게 딱 나오면 인문대 교수들은 항상 성토 대회를 해요. 자기들끼리 교수 회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야 우리 인문대도 좀 지원을 해줘야 이런 기초 이 나라가 발전할 텐데 막 공대에만 지원한다고 맨날 공대 그 교수 티오만 늘어나고 인문대는 교수 티오도 막 돌려쓰고. 네. 폐강돼. 그렇죠. 예. 줄어들고 있죠. 사실. 폐강이죠, 폐강. 네, 수강 신청 자체가 폐강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네,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은 안 신교수를 이제 네. 안 뽑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게 좀 사회과학대까지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주요대 물론 주요대입니다. 주요대 소위 네. 말하는. 자,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학생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의 인원수 자체가 요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피터 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떤 물론 의대나 약대를 놓고 봤을 때 예.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드나요? 연대 반도체학과. 가장 좋은 사례 비교 사례가 지금 고려대 싸고 아니겠어요? 예. 비교 유사한 사례가 예.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보면은 뭐 비슷한 분이 꽤 있죠. 물론 네. 분야 자체는 뭐 컨트에서는 뭐 IT 분야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국가에서 사실상 국가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해커를 양성한 거죠. 그렇죠. 화이트 해커죠. 블랙 해커가 아니라. 해커죠. 우리 입장에서는 인문학 뭐 이런 우리 쪽 입장에서는 다 해커야 그냥.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를 구별합니다. 알았어요. 화이트 해커. 자, 시작하시죠. 뭐 인문적으로 보면 결국 그레이가 좋은 거 아닌가 모두가. 예. 몰라서 집에 들어가면요.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좋은 뭐 비교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IT 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유망 산업이기도 하고 고려대 사이버 국방 보면은 서울대 뭐 아주 서울대 아직 뭐 인서울 의대라든가 서울대 공대에서 인기학과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서울대 약한과하고는 충분히 이제 약한과. 약한과? 서울대 약한과하고 네. 충분히 경쟁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일 수 있죠. 물론 아직 사이버 국방학과 졸업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어떤 아웃풋을 보일까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대 약한과들하고는 충분히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좋은 바로미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보다는 높을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사이버 국방학과보다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반도체 산업이 뭐 더 유명하죠. 그렇죠. 절대적인 비중이니까.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청취자분들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의 선호도 있는 학생들이 갈 만한 데가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연대가 50명이면 고대도 일단은 그 수준 그렇죠. 정도로 이제 일단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80명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공대 자체가 또 업이 됐고 이런 어떠한 과정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대학 입시 자체에 긍정적이죠. 네. 예, 좋은 데가 늘어난다는 거는 학생들이 갈 만한 데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좋은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신설이니까 정원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대입 정원 자체가? 다른 데서 줄이는 거 아니야? 예? 걱정하지 말고. 이 인문대에서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연대 같은 경우 신설이 맞고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 신설학과를 만드는 네, 서울대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트랙을 만드는 게 그건 연기 아니죠. 전공이니까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입학 정원이 느는지 주는지도 살짝 우리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위탁 교육이라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공급 확대예요. 선호도 높은 학과에 대한 공급 확대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공급 확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과는 늘어나는 추세고 문과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네, 근데 그런 추세 속에 좋은 학과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쵸. 네, 학생들의 선호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치안이라고만 이야기했었던 직업이 보장되는 라이센스가 보장되었던 의치안에서 거기에 반이 추가되는 거네요. 예. 약대가 추가된과 동시에 이번에 또 새로운 형태, 공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계속 출현해 가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한전공대도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물론 직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나요? 예, 좀 알아봤죠. 네. 한전공대 그 나주 쪽에 요즘 한전 본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 근처에다 이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고요. 한 120 이제 제곱미터 정도. 예. 거기 150만이죠. 120만 제곱미터 정도에다가 120제곱미터는 우리 집 너무 짧네. 우리 집 우리 집보다 작아. 네. 거기서 3분의 1은 학교로 쓰고 3분의 2는 연구시설로 쓴대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의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네, 연구와 네, 연구 기능과 이제 학업 이제 기능. 그래서 학생 규모를요 1000명을 잡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1, 2, 3, 4학년 나누면은 학년당 250명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포항공대가 몇 명이죠? 포항공대 몇 명 정도 나오죠? 300에서 400명 정도. 그쵸? 네, 포항공대가 300에서 400명이면은 아마 그거 200명 정도, 250명 정도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로 그렇죠. 진행하는 거, 태양광 뭐 이런 네, 거, 뭐 신재생 에너지.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굳이 많이 뽑을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한 학년에 250명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인력들. 그러면 주변에 상당히 많은 형태의 에너지 전문 연구원들이 이제 그쪽에 포진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250명, 요것도 급이 거의 포항공대급이 되겠는데요? 준하는 급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요즘에 그 과거 영재고 학생들 그 자사고 근데 특히 과거 영재고 학생들 5년 전부터 시작해서 가장 인기 있는 장래 희망이 대체 에너지 연구원이에요. 너 뭐 할 거냐 그러면 저 대체 에너지 연구할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 트렌드고 로망이 많은 분야예요, 공대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쪽으로 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신설된 형태의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가 250명 정도가 또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언제 개교죠? 언제 개교했냐면요. 아마 2022년이죠? 예, 아마 그쯤인 걸로 이름도 제가 알고 한전 있습니다. 공대로 확정이 된 건가요, 이름이? 예, 가칭이겠죠. 가칭이겠죠. 이름 너무 이름 너무 웃기죠? 후진인 거 아니야? 너무 직설적이죠. 포항공대도 포스텍으로 바꾸고 다 이렇게 막 예, 다 바꿔요. 바꾸는데 어차피. 예. 한전공대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공대. 일렉트릭텍? 그거 괜찮은데? 하여튼 모든 영어를 쓰면 멋있거든요. 그래서 뭐 줄여서 ET. 요즘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코스텍 어때? 코스텍. 일단요 예. 완벽한 계획 자체는 없고 목표는 있어요. 플랜이죠, 그러니까 2022년 3월까지 개교한다는 목표.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개교한다고 말하는 거는 물론 뭐 목표대로 잘 돌아가면 그래야 되겠지만 혹시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면요.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과정에서의 어떠한 이익적 형태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한전 입장에서도 좋고 나주시 입장에서도 좋고 에너지 관련 연구원 단체에서도 좋고 무조건 이것이 만들어서 나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과 내용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미래 산업에 대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일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속도인데 2022년 2022년 개교라면은 아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돈을 쓰려면 이런 데 빨리빨리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신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육성하는 거고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식이 발전하면서 분명히 발전되어진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만들어진다라고 뭐 봐줘야 되겠네요. 네.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가령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가령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심리학 위상이 좀 많이 높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뭐 전쟁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심리학이 수많은 기여를 했고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죠.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체계가 그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준다면 사회는 절대 그 학문이나 분야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분야는 이익을 못 줬구나. 슬픈 버려졌어. 정확히 말하면 이익이 분명 되긴 하는데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려졌어 우리 과는. 항상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학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국가 산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반도체, 나라의 운명,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정책의 옳고 그름 자체를 떠나가지고 일단 현실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뭐 원전을 이제 짓지 않으면 화력 발전 등으로 일단은 먼저 임시 변통으로 이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한 전력 수급량을. 그런데 화력 발전은 전통적으로 오염이 심하단 말이죠. 이제 어떤 기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 좀 브레이크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좀 이런 변화가 좀 더 탄력을 얻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어제 저희 집 공사했어요. 태양광 판넬 공사했어요. 이제 전기 요금 6,000원 나와요. 에어컨 틀고 잘 거야. 보조금이 주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6,000원으로 바뀌는 요즘은 건가요? 태양광이 좋아져서요. 네. 태양광을 지붕에 달잖아요. 태양광 지붕에 달면은 네. 전기요금을 낼 게 없대요. 그 정도로 효율성이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물론 어떤 방식으로 전기 효율을 높였을 수도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가 집에다가 패널을 달면 이게 이를테면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전기 안 쓰는 시간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시간대에 축적을 시켜서 그거를 딴 데 전기로 돌려줘요. 그래서 그걸 한전으로 보내서 돌려주니까 그 비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만들어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주면 겨울에 좀 갖다 쓰고 그다음에 겨울에 저축하는 개념의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전기 가정용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요. 보조금을 받으면. 통신용은 밀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보조금도 줘요. 보조금 주고 또 제가 돈 내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을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태양광 패널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내 친구네 집에 태양광 달았어. 아 그래요? 내 친구네 집이 태양광 달았어. 내 친구네 집이 태양광 달아서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뭐 지붕에 부착하여서 야 이게 상당히 그 에너지 효율이 높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점점점 이제 일상화 되어 가는 거니까. 시공비가 많이 들진 않으셨나요? 시공비는 한 350만 원?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정부 보조금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전기요금으로 뭐 한 이제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선택하시는 선택이네요. 일단 그걸 해놓고 이제 살짝 창문 이제 제가 갑갑한 걸 못 참아가지고 살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태양광을 좀 달자. 내가 지구에 미안한 짓은 내가 할 수 없고 그래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트는데 이게 또 추워. 그럼 또 꺼야 돼. 그다음 또 깨. 이래서 이 반복된 이 여름에 이 힘듦을 극복하려고 문을 만큼만 열고 에어컨을 숨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태양광을 달았어요. 결론은 굉장히 괜찮아요. 네, 여기서 되게 많은 기술적인 정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렇게 문 닫으면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에어컨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추우면 온도 이렇게 높여주는 시스템도 발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앞으로 한전공대가 연구하겠죠. 그렇네요. 예. 다만 한전공대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네요. 뭐 널리 알려진 거지만 뭐 고질적인 이제 적자 부채 문제. 그게 좀 포스트코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전의 적자. 네.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특히 올해 사상 최악이래요. 그래서 수천억대 적자를 매년 내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돌파하고 합니다. 최초로.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 170% 넘어섰어요. 예,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일단 만들어지는 거하고 일단 만들어지긴 질 것 같은데 그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까, 과연 포스텍만큼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이에요. 예, 그리고 산업은행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 기관 산업의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고 그래서 산업은행을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 산업을 원래 매각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그때 한번 전전 정권에서 산업은행 매각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 매각과는 질이 다른 문제죠. 예, 전기 요금이 뭐 몇 배로 올릴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아마 국가 기관 산업적인 측면이고 예, 그런 어떠한 대학 하나를 운영할 만한 어떠한 역량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냐, 우리 사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일회성이냐 아니냐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뭐 태양광 뭐 이렇게 그 공사한 것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필요한 모든 영역들에 관련된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학과가 생기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전공대가 개교를 한다라고 어쨌든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AI 학과도 생길 것이고 수많은 형태의 어떠한 산학 협동 과정들이 대학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직업과 즉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통적 방식으로 안정적 직업으로부터 만들어졌었던 의치한 약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분산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학생들의 선호가 분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기 전공 분야와 자기 적성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학생들이 대학 교실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형태의 수월한 대학 입시를 학생들이 치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학의 그런 학과, 학제 이것도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뭐 대폭 개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이제 현재 학과 체제가 시간이 흐르면 저는 바뀌어갈 가능성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있는데 그래도 대학이 대학 그 자체의 어떠한 가치를 갖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마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기초 분야는 뭐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이런 과는 뭐 거의 인류 역사와 함께 거의 영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벌써 공과 어떤 행정전환 공과대학이나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공과대학, 응용부자 보면은 벌써 예전하고는 학과 명칭이라든가 그 체제가 꽤 변화가 있어요. 이미 있어 왔어요. 아마 이런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 수많은 또 학생들이 또 꿈꾸는 게 신약 개발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산학 과정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 지원적 형태의 학과들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중학교서부터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학습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하고 바로 대학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바로 직장으로 가는 조금은 좀 이렇게 언제 놀아? 못 놀죠. 네, 그리고 이런 어떠한 흐름으로 이런 흐름으로 원래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 결국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직업과 교육에 대한 어떠한 일치적인 형태의 어떠한 학제에 대한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본 거죠. 원래는 이게 이명박 정부하에서 일어났었던 일학습 병행제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일학습 병행제의 어떠한 연장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과에 대한 변화가 뭐 일어나긴 일어나더라도 그 과정이 느릴 거라고 짐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례로 아까 제가 방송 초반부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에 이제 좀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학제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 모양새가 있어요. 카이스트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학과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잖아요. 잘. 그런데 반도체 학과라고 해서 학과를 만들어버리면은 학교의 기존 컬러랑 너무 부딪히니까 또 인프라 문제, 연구실 이런 게 지금 포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반도체 학과가 얘기가 나오다가 잠시 주춤한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되어지는 흐름들 속에서 기존의 흐름들 속에서 좀 일부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사회가 필요한 요소들을 좀 즉각 만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요. 기업에서 학생 한 명을 사람 하나를 뽑아서 이 사람이 기업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움직여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이래요. 우리나라는 3년에서 2년 6개월 드는 비용이 1억 정도 든대요.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이 애를 키우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얘가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특수하게 보통의 남자들 같은 경우 또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렇지. 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걸리는 기간이 생각 외로 길죠. 예, 그리고 공대의 어떠한 젊고 파릇파릇한 어떠한 생각이 좀 빠른 것은 20대 초중반일 텐데 이 20대 초중반의 공학도들에게 직업적 형태의 어떠한 학습과 내용들을 좀 빨리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군대를 안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안 보낼 수도 있죠. 애들이.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면 되겠네. 예, 군대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련된 학습을 미리 시키고 만약에 그런 그렇다면은-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뽑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병역 특례가 되어지는 형태의 어떠한 산업 전반으로 배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이 중에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떠한 환경이 좀 조성되는 것도 저는 좀 나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해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병역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준다 그러면 정말 입시 결과가 거의 뭐 이건 뒤집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게 뭐냐면 대기업은 이미 그 병역에 관련된 5년 특례로 일하는 곳이 있잖아요. 병역 특례 업체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아마 그런 쪽으로 아마 배치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카이스트가 실질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병역적인 형태의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가. 그게 요즘 흐름에서 약간 좀 특이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가능하겠지만 요즘 흐름에서 그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좀 병역 혜택이 좀 많이 요즘 값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대 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단체를 멘붕을 일으켰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반도체가 생기고 그 줄어들던 병역 특례를 다시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학부도 물론 터질 뿐더러 대학원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도 다시 미어 터질 거예요. 너무 미어 터져서 그것까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정도의 메리트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자연계의 의학계 특히나 의대의 선호도 집중 현상이 분산되는 효과가 사실상 현 고1서부터 약대 출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적인 형태의 다양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생겼다 입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죠. 감히 이제 수치를 짐작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혹시나 짐작하는 수치 같은 게 있다면 말씀드릴 수 있나요? 청취자분들께? 어떤 가령 뭐 이제 커트라인이라든지. 그건 뭐 제가 항상 대충 예상을 해서 설명을 얘기한 거고 또 이게 뭐 저희가 상상고 지정 취소 좀 반려될 것 같은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용 보면 서울은 안 되고 이런 거를 우리들 맞추는 예상만 하지. 괜히 또 던졌다가 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맞추는 예상만 합니다. 저희는. 네, 교육진담은 언제나 저희가 예측을 하면은 거의 99.9%는 관철될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거네요. 진담. 진짜만 말한다. 그렇죠. 예. 자, 뭐 우리 피터 쌤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오늘 방송 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저는 뭐 큰 틀에서 근데 사실 저는 아무래도 제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이과 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진학 지도하면서도 큰 틀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보통 한 얘기가 대세는 이과로 기울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보면 볼수록 깊이 좀 보면 볼수록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저는 뭐 물론 제 말로는 물론 그 이과 쪽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그렇다면 문과 쪽 학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게 사실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뭐 인문대 그 순수하고 고민하시는 교수님들이 지금 하는 비분관계만은 사실 좀 뭐랄까 좀 공허하거든요. 공허한 얘기거든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공허해요.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설득력, 인문대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 어떤 그런 실력, 그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좀 빗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큰 돈은 연예인이 싸우자는 번다. 건가요? 뭐. 그렇죠.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큰 돈은 연예인이 번다. 이러면 돼요. 미역과 병시업. 그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큰 돈은 다 연예인이 번다. 그럴 때는 거죠. 자, 우리 혼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는 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아마 없어지는 대학들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부뜩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재정이나 아니면 운영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학들을 여러 군데서 이제 없애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개 대학들을 더 만들고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다른 쪽에서 뺏었어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안 없앨 이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이 대학들이 아마 없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남으면 더 나아지는 거죠. 어차피 경쟁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곳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모아주는 거죠. 결국 선택과 집중으로 모아주는. 두 개가 다 살 수 없으면 결국 하나를 도태시켜 하나를 더 발전시켜가는 것은 어차피 자연의 섭리에 가까운 것이죠. 저는 항상 이제 마무리로 청취자분들께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입시에서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게 아마 오늘의 가장 크게 제가 청취자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지도하실 때 굳이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세상이 같이 있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좀 저학년일수록 좀 지켜보시라. 애가 자꾸 물리만 좋아하면은 생물을 자꾸 주고 자꾸 의대를 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 드라마 생각나네요. 예. 좀 기다리다 보면 이 아이가 정말 반도체 학과에 가서 연봉이 수십억 되는 그런 반도체 연구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의 다양성이 이제 보장이 되니 일단은 한 번쯤은 다양성이 있는 입시의 흐름 속에 우리 아이가 있구나. 적어도 현 고1, 중3 특히나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시 전체도 좀 수월해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흐름 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의대를 가면 다 아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정말로 그런 쪽에 관련된 재능이 있다면은 그쪽 길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떤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사실상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흐르는 과정들 속에서 조금은 좀 다른 생각들과 흐름들, 유행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대가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이제 약대가 학부가 딱 만들어지자마자 의대 하던 애들이 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약대를 말하기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좀 분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또 물리를 좋아하거나 또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혹은 또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어떠한 컨텐츠를 갖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더 나은 어떠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떠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마지막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입시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있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좀 늘어나는 것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후 계속 발표가 되는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예측으로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요즘 더운데 우리 훈쌤 식도 이렇게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이 걱정거리 던져주려고. 왜? 아닙니다. 우리 훈쌤 아프면 걱정. 청취자분들이 댓글 이렇게 쫙 해서 훈쌤의 쾌유를 비는 댓글이 쭉 올라갈 겁니다. 뭐 어디 아파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자, 뭐 요 정도 하고 오늘 입시 방송 마무리 짓고 또 수요일 날 저희가 독서 방송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진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